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29초 지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에 매진했던 문익환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30년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문익환 목사님의 일생을 좀 다시 되돌아보겠습니다. 늦봄 문익환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송경영 신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늦봄 문익환 기념사업회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늦봄 문익환 목사님 기념사업회는 약 4년 전에 법인화를 해서요. 네. 목사님이 남기신 유형무형의 자료들을 보존하고 또 널리 알리고 또 여러 가지 통일과 평화에 관한 행사들, 학술 포럼이라든지 유적지를 안내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출판 사업도 하고 있고요. 지금의 MZ 세대나 아니면 관심이 좀 덜했던 사람들은 문익환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문 목사님을 가장 잘 알리는 방법은 그 시인 윤동주의 친구다. 네. 한 마을에서 같이 태어났고 같이 자랐고요. 네. 그리고 윤동주 시인에 대한 그리움과 또는 부채의식 때문에 나중에 시인이 되셨죠.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은 이제 통일운동가로 너무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회사, 그리스도 교회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성서 번역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서를 가장 쉬운 말로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한글 문장으로 번역을 하신 분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시를 쓰셔서 우리들에게 이 생명과 평화 통일에 관한 영감과 깨우침을 주시는 그런 정말 훌륭한 시도 많이 쓰셨고요. 또 교수님이시기도 하셨고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문익환 목사님이 남겨주신 그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자료들 또 유산들이 상당히 많네요. 예, 많습니다. 사실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 생전에 활동하시면서 남기셨던 자료가 방대합니다. 지금 이제 생전에 기거하셨던 그 댁을 우리가 이제 통일의 집이라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셨던 박용길 장로님께서 통일의 집이라고 명명하시고 현판을 걸으셨는데요. 거기에서 3만 약 8천 점의 자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남기셨던 편지 글이라든지 성서를 번역하셨던 자료라든지 저 시를 쓰셨던 그 원고라든지 또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합의했던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운동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되는 사이 선언문, 이건 이제 나중에 6.15 선언문에도 다 반영이 되는데요. 그런 원본, 이런 아주 귀중한 역사적 사료들이 약 3만 8천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원체 방대하게 활동을 하셔서 많은 분들 만나셨는데 그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목사님과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증언하고 싶어 하세요. 이제 그런 증언의 녹들도 있고 녹취록이라든지 또 녹취록을 풀어서 쓴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송경영 신부님은 문 목사님과 어떤 인연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여러 강연 자리에서 많이 뵀고요. 또 저도 이제 교회에서 또 많이 뵀고 제가 이제 사제가 됐을 때 이 종교인 모임에서 자주 뵀습니다. 그때 그리고 제가 90년대 초에 돌아가시기 전에 건설 노동자 협동조합을 했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박용길 장로님이 거의 설립하시고 함께 하셨던 교회 교육관을 제가 노동자들과 함께 지은 인연도 있습니다. 신부님도 살아온 인생이 꽤 되시네요.
그렇게 바라보신 문익환 목사님은 신부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목사님은 제가 이제 연구를 할 때마다 네.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 또는 장준하 선생, 장준하 선생님의 죽음 때문에 이제 목사님께서 거리로 나서게 된 큰 계기가 됐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의 삶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우리 세대하고는 너무나 다른 품성을 가지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거를 대륙의 품성 또는 대륙의 영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보는 이 시간, 공간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대륙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네. 그리고 길림성에서 태어나셨네요. 네, 용정에서요. 네. 남과 북이 갈리기 전에 네. 자유롭게 드나들던 그런 환경에서 자라셔서 네. 굉장히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 역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이 이 남북 분단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셨고 이게 용납이 안 되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네. 문익환 목사님 폭이 넓으셨고요. 네, 문익환 목사님 집안 자체가 1905년 일산대교학 이후에 집단적으로 다 용정 쪽으로 그렇죠. 이주를 하셨네요. 예. 김학연 당시 선생, 네. 간도의 대통령이라고 하셨던 그분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여러 가문이 용정으로 이주를 했었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거기서 하시고. 그렇죠. 네. 문익환 목사님 선친이셨던 이제 문재린 목사님, 네. 김신묵 여사님도 독립운동에 깊게 관여하셨던 분들이죠. 그런 이제 집안의 어떤 역사를 조금 알고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이래서 문익환 목사님이 통일운동이라든가 우리 민족에 대한 관심이 많았구나라는 걸 좀 느끼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을 이해할 수 있는 일종의 키, 네. 열쇠는 그분이 자라고 성장하셨던 이 배경에 대한 이해, 역사적 이해, 공간에 대한 이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분이 왜 이렇게 사셨을까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식민지 시대부터 또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 그리고 또 민주화의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겪었던 우리의 아픔들 이걸 다 보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느끼는 우리 민족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어떤 신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본능처럼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 감성적으로 그런 본능적인 어떤 그런 게 있으셨던 그 세대가 아마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우리 세대는 사실 어찌 보면 불행한 세대지 않습니까? 제가 늘 표현하는데 네. 문산 이후에 파주 문산 북쪽으로는 우린 가본 적도 없고 네. 거기 갈 생각도 못했고 꿈도 못 꿨고 그것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우리는 또 뭐 불행을 당하고 잡혀가고 네. 했던 어처구니 없는 시대에 살았잖아요. 공간적으로도 닫혀 있고 그것도 강제적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섬에서 사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저희가 육로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었고 북이라고 하는 걸 자유롭게 표현할 수도 없었고 또 실제로 움직일 수도 없었고요. 네. 좀 왜곡된 상황에서 살았죠 우리 세대는. 저도 여행을 좀 다니다 보니까 여권에 이제 도장을 찍게 되는데 다른 나라를 갔더니 좀 다른 도장을 찍어주더라고요. 보통 저희는 이제 도장을 찍으면 배로 나갔으면 배 모양이 있고 비행기로 나갔으면 비행기 모양이 있는데 다른 나라를 갔더니 거기에 자동차 모양을 찍어주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 여권에 자동차 모양을 찍어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립되어 있는 섬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좀 느끼기도 했었습니다만. 그게 관한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문익환 목사님께서 이제 방북을 하셨지 않습니까? 89년에. 네네. 1989년에. 그래서 이제 북경에서 비행기를 타시고 북한으로 넘어가는데 같이 옆에 타셨던 일행분이 목사님
저 아래 이제 국경이 보입니다. 이랬더니 목사님이 화들짝 놀라시면서 이게 왜 국경이냐? 우리가 자유롭게 넘나들었던 걸어 다녔던 곳이고 그런 경계가 없었던 곳이다. 이게 다 우리 민족의 터전인데 국경이란 말이 웬 말이냐 이런 화들짝 놀라셨다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네. 장준하 선생의 죽음 이후에 이제 민주화 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목사님은 신학자로서 네. 이 성경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아름다운 한글로 가장 쉬운 우리말로 번역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진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75년. 네. 까지. 그런데 이제 장준하 선생님이 친구신데 장준하 선생이 의문사를 당하는 걸 보시면서도 이제 금방 나서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성경 번역에 마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하시고 이제 길거리 민주화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셨는데 네. 늘 하시던 말씀이 내 인생은 장준하에 대한 그런 부채감 또는 윤동주에 대한 미안함 이런 거다. 그래서 이 분단과 독재라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늘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나는 이제 죽은 몸이다. 그래서 그 시도 그런 시가 있어요. 죽음을 살자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그런 죽음, 일제에 의한 자기 가장 절친이었던 윤동주 시인의 죽음, 또 가장 정신적으로 서로 가장 가까웠던 장준하 선생님이 그런 독재 정권에 의해서 의문사를 당하면서 이분은 이제 당신을 역사의 재단에 나를 던진다. 나는 이미 죽은 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이 독재와 분단을 극복하는 운동에 당신을 던지신 거죠. 네. 자신의 이름 앞에 늦봄이라고 이렇게 붙인 이유도 관련해서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 늦게 나왔다. 이렇게 그 윤동주 시인에 대한 미안함을 또 표현한 시가 있죠. 동주야, 너는 29에 하늘의 별이 됐는데 나는 70 넘어서 이렇게 욕되게 사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이런 어떤 역사적 현장에 늦게 나온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늦봄이라고 하는 걸 쓰신 것도 있고요. 하나는 늦게 오는 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서둘지 마라. 봄이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온다. 우리가 서두른다고 오는 봄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또 늦봄이라는 표현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더디게 가면서 늦게 오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반드시 온다. 반드시 그렇죠. 온다로. 반드시 온다. 네. 늦지만 반드시 오는 봄이라고 하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도 정치적으로나 봤을 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올라갔다, 어느 때는 내려왔다. 누군가에게는 뭐 좌절이나 실망감, 누군가에게는 또 기쁨으로 오기도 하는데 이런 세대를 겪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문익환 목사님이 뭐라고 좀 하고 싶으실까요? 전 먼저 오시면 우리들을 좀 깨어나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문 목사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뭐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장 먼저 꽉 깨어나 주셨거든요. 네. 심지어는 이제 분신을 해서 온몸에 화상을 당한 그런 열사들도 가서 덥석, 가족들도 만지기도 어려워하는 처참한 모습도 팍 깨어나 주셨고, 또 뭐 온몸 막 팔과 다리가 시커멓게 때가 묻은 노동자들도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러셔서
지금 우리를 좀 격려해 주실 것 같아요. 위로도 해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출렁거린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제 남북 관계가 지금 출렁거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실망하지 마라. 반드시 봄은 온다. 우리 스스로가 평화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우리가 평화다라고 하시면서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좀 늦더라도 반드시 봄이 온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물론 남북 위정자들에게 좀 호통을 치셔야겠죠. 좀 잘 좀 해라. 예, 이렇게 민족을 이 불안과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짓들을 하지 마라. 이렇게 호통을 좀 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본인의 활동을 하면서도 투옥이 되셨습니다. 장기간 수감도 되셨고. 11년을 감옥에 계셨는데요. 6차례.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장준하 선생님 죽음 이후에 거리로 나오셔서 15년 활동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11년을 감옥에 계셨습니다. 네. 6차례 투옥을 당하시고요. 그 뜻을 이어받아서 이제 가족들도 그렇습니다만은 늦봄 관련해서 늦봄 문익환학교가 2006년도에 강진의 문을 열었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곳에서는 저희가 물론 문영금 따님과도 이제 그리고 또 문성근 배우가 또 아드님이시잖아요. 예.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뭐 정중히 거절을 하셨고, 예, 그 늦봄 문익환학교는 어떤 곳인지 좀 알려주실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대안학교죠. 대안학교. 예, 이제 우리나라의 공교육 과정에서 소위 평화와 통일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었던 환경이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정권에 따라서 왜곡되고 또는 심지어는 남북 한 민족 우리 민족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어떤 이념적인 잣대로 또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왜곡하고 편의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장 절실했었던 거죠. 그 당시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래 세대를 살아갈 우리 이 한민족 이걸 이끌어갈 우리 미래 세대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 대안학교를 고민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늦봄 학교가 만들어진 거죠.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평화와 통일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 필요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슬프죠. 평화라는 게 이건 절대적 가치 아닙니까? 어떤 시대는 평화가 필요 없고 어떨 땐 평화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네.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평화롭게 살아야 하고 그런 살아갈 권리가 있고 그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그 절대적 가치입니다. 이게 어떤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네. 이제 그렇잖아요. 평화가 무너지면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보든 보수든 좌든 우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 그런데 이 평화를 우리 민족이 참 불행한 게 이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이게 뭐 일종의 이제 이념적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참 슬픈 일이고요. 우리 최소한 우리 정권이 정치인들이 이 문제만큼은 좀 합의를 하면 좋겠어요. 우리 민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 모든 생명은 평화롭게 존재하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 최소한 이 정도만 좀 합의를 해줘도 그런 원칙을 확인해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게 왜곡되고 이념적으로 굴절이 되는 이런 일은 좀 없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이제 문익환 목사님 30주기 기념문화제도 있었고 또 30주기를 맞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평화가 깨지면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문익환 목사님 30주기에 맞춰서도 좀 저희가 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늦봄 문익환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송경룡 신부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